안녕하세요. 서울아산명 응급학과 이재호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의료정보학의 개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예. 의료정보학 개론 부분은 결국 이 과정, 정보학 개론, 이 과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임상의사, 의공학, 의과학,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료정보학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고 좀 어떻게 활용해 왔느냐,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한 이제 의생명 정보학이라든지 의료정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의료정보학과 의생명정보학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의료정보학, 의료정보 기술의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생명정보학 혹은 그 전까지는 이제 의료정보학 이렇게 불리던 이 학문 자체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생체학의 데이터, 정보, 지식,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연구하는 다학제적인 분야이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미국 의료정보학회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의료정보학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이제 나온 결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보건의료정보학, 헬스케어 인포메틱스, 헬스 인포메틱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유사한 의미입니다. 인류의 건강 향상,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 의사결정을 위해 데이터, 정보, 지식,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과학 분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의생명 정보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의료정보 기술을,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응용과학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의 의생명 정보학이란 말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말들이 조금 다르게 쓰이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같은 부분이 있고요. 의생명 정보학은 그야말로 아주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응용에 이르는 이런 부분들 나뉘게 되고, 대부분 쌤들이 알고 있는 생명정보학이라든지 정보, 영상정보학, 임상정보학, 공공보건정보학, 소비자건강정보학, 이런 부분들이 다 응용에 속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위에는 보건의료정보학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론을 다루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쪽 분야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전에 다른 사람이 최근에 나온 지노믹스라든지 메디슨, 인포메틱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노믹과 메디슨이 만나서 지노믹 메디슨, 지노믹스와 인포메틱스 만나서 바이오인포메틱스, 이 세 개가 가운데 모이는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 이 분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라고 할 때는 이게 사실은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바이오, 메디슨, 인포메틱스, 이 세 가지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인포메틱스의 한 영역이냐 혹은 메디슨의 한 영역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등장하면서 이게 메디슨이냐 인포메틱스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료정보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은
의료라고 하는 거는 혹은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아주 기본적으로 쳐다보니까 예, 정보과학의 한 일종이더라. 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처음에 의료 분야에서 다뤄야 되는 학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보를 다루는 정보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예, 일단 현장에 있는 지식 예,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또 정보 이것들을 예, 모아가지고 뭘 하는 거죠? 예,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예,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건데 결국 보건의료 서비스 의학의 어떤 관점을 보니까 임상적인 지식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하죠? 환자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예,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예,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에 따라서 환자한테 치료를 하든지 더 많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것은 예, 인포메틱스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 개념이 조금 바뀌고 있고 다른 의견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예, 정보의학, 예, 인포메이션 메디슨. 예. 제가 처음에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뭐였죠? 예, 인류의 건강 향상. 그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예, 정보라고 하는, 예, 정보과학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예, 인류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럼 인간의 어떤 건강 향상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걸 뭐라고 하죠? 대부분? 예, 의료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는 결국, 예, 정보를 활용해서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인포메이션 메디슨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 예,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전에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김재환 교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셨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 입장에서는 예, 정보의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맞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들이 좀 존재합니다. 예, 정보를 처방한다. 예, 정보를 중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약을 처방하듯이 예, 암과 같은 예, 정보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제공한다. 이건 NHS 경우고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환자한테 앱을 처방한다.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예, 인포메이션 메디슨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디지털 세라포이틱스, DTX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한다. 예,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더 정리가 돼서 나온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결국 예, 메디컬 컨디션을 예,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질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결국 우리가 환자들한테 치료를 위해서 뭐 중재를 할 때 약을 가지고 중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가지고 또 중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예, 중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임상 현장에서는 좀 더 다가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생명령 정보학은 다학제 분야입니다. 환자를 보는 의사들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의학적 중재를 한다고 나서서 될 문제도 좀 사실 아닌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 부분은 기존에 탄생할 때부터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클리니컬 사이언스
예, 이쪽으로 같이 합쳐서 되는데 여기에 인지학이라든지 의사결정론, 예, 경영학, 예, 어공학, 예, 통계학, 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모여 있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예, 과학적 영역들이 또 모여서 예, 이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로 흡수돼서 활동하기 때문에 학문의 분야로 본다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죠. 예, 새로운 물결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것을 적응하고 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명정보학은 그야말로 다학제가 같이 모여서 하는 학문이다. 실제 논문을 같은 걸 봐도 논문에는 예, 임상의사, 예, IT 하시는 분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같이 코업을 해서 작업을 해서 결과를 내놓는 경우들이 예, 많습니다. 미국 의료정보학회가 뭐 지금 현재로 보면은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의료정보학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의생명정보학을 한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중기생명정보학, 임상연구정보학, 임상정보학, 소비자건강정보학, 예, 공공보건정보학 이렇게 예,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나눴다고 하지만 그 중간에는 영상정보학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또 계속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예. 그래서 뭐 임상정보학은 그야말로 환자, 예, 병원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정보학적 응용을 활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환자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정보학은 그야말로 그 영역을 예, 그야말로 더 크게 넓힌다는 예, 환자 집단 전체에 적용한다는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영상은 그야말로 영상 쪽에 집중을 하게 되고 생물정보학은 분자라든지 세포 수준 예,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연구를 하는 예,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그거 생각하면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저기 모바일이라든지 예, 인공지능 이런 부분은 어디에 속하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나름대로 기술입니다. 지노믹 어널리시스, 클라우드, 뭐 모바일 IoT, AR, VR 예, 이런 부분들이 각 역량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새롭게 등장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그 사용은 결국 예, 건강 향상이라고 하는 예, 이 목표를 위해서 예, 활용하게 되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기 의료정보학의 역사, 의료정보학의 역사는 그 컴퓨터의 탄생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죠? 예, 미국에서 펀치 카드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을 통해서 US 센서스에 또 활용해보고 병원 정보 시스템의 제 첫 번째로는 아마 1964년 GE에서 메디넷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병원에 적용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 메디넷은 그냥 유닉스 기반으로 됐는데 이게 그야말로 인테그레이트 된 겁니다. 중앙에 커다란 서버를 하나 두고 예, 모니터는 어떻게 되냐 단말기를 현장에 두는 겁니다. 예, 단말기를 현장에 두고 현장의 사람들은 예, 그 중앙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예, 자기 업무를 보는 거죠. 예, 요즘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뭐 이런 개념과 비슷한 부분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이때는 임상 병원 정보 시스템을 해가지고 임상 의사들이 뭐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보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현장에 적용하려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예, 뭐 저기 원무라든지 이런 쪽에만 집중하고 예, 임상 현장에 의사들이 하는 뭐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돼서 뭐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서 예, 지금 마이크로, 예, 모바일 이런 쪽으로 옮겨오고 다시 옛날과 같은 예, 중앙 집중형 혹은 뭐 클라우드, 뭐 디스트리뷰티드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의생명정보학과 관련된 어떤 이제 조직으로 본다면은 예, 1949년에 이제 독일에서 예, German Society for Medical Computer Science, Biometry and Epidemiology라고 하는 예, 첫 번째 의료정보학과 관련된 예, 조직이 생겼고요. 예, 그 다음에 1960년에 예, 뭐 세계 최초, 의학계 최초라고 불리는 엑스퍼트 시스템이 예,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이신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 다음에 1968년에 유타에서
디파트먼트 메디컬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죠? 송도. 송도에 아시아 캠퍼스를 열어서 우리 국내에도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세계 의료정보협회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여기 없나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자체가 뭐 의료정보학을 하신 사람들한테는 바이블 같은 어떤 그런 책이 되겠고요. 대표 저자로는 에드워드 셔틀리페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판이 바뀌면서 아마 좀 바뀌었을 건데, 이 사람이 마이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MD예요. MD고 내과 의사고, 그런데 본래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의전원 이렇게 와서 의사가 되면서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의학계에 접목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이 분야에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의료정보학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역사적으로 아카데믹 소사이티 부분은 제일 처음은 유럽 의료정보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976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79년에 세계 의료정보협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대한의료정보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그 전에 다른 조직이 있었는데, 미국 의료정보학회로 탄생한 것은 1988년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30년 이 정도 되는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대학교, 가톨릭대학, 경북대학, 부산대학, 성균대학, 차의과대학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의료정보학 교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름들이 다양해집니다. 디지털 헬스학과, 정보학 교실, 의생명령 시스템 정보학 교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 유사하다. 그래서 이전에 좀 의료정보학 교실이 굉장히 좀 적었는데 최근은 넓혀지고 있고, 그 전에 기초 교실로 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임상으로 있는 것도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정보 기술은 뭐냐? 의료정보 기술은 그야말로 정보 기술입니다. 정보 기술이 어디에 왔다고요?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하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기술을 가지고 건강 향상에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자 의무기록, 전자 건강기록, EHR, EMR 이렇게 부르는 거. 컴퓨터라이즈드 프로바이드 오더 엔트리는 전산화된 제공자 지시 입력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은 OCS,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인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다 의료정보기술 되는 거죠. 모바일 컴퓨팅이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 쓸 때 우리는 이제 그걸 또 헬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유사한 개념들이 많죠. 디지털 헬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개념인데, 디지털과 지노믹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헬스는 테크놀로지인지 정보학인지 좀 개념이 좀 약간 모호해요. 근데 두루두루 다 쓰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기술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병원 정보 시스템이든 여러 분야에 다 이야기되는 인공지능이든 새로운 기술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런 부분도 다 디지털 헬스 테크놀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기존에 있는 클리니컬 메디슨이라고 하는 거하고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임상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잘 아실 부분이겠지만 임상은 뭐예요? 임상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베드사이드, 침상 옆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임상이라고 하는 건 침상 옆이라는 뜻입니다.
환자의 침상 옆에서, 환자의 침상 앞에서 환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환자를 직접 관찰하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해서 뭔가 중재를 하고자 하는 게 임상의학이 되는 거고요. 이 임상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학의 발전에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옵저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력, 환자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사이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옵니다. 근데 뭐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들을 끄집어내요. 거기에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병원이 필요해요. 환자를 관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기반으로 이 임상의학이 탄생을 하고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근데 디지털 헬스에서는 그냥 옵저베이션하고 기록하는 걸 사람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기계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병원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병원 밖에서도 환자를 모니터링 하겠다. 왜? 대부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자기 인생에서 돌아보면 한 0.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99.9% 정도는 어디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 모니터링 하겠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엄청난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병원 내에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중재를 하고,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병원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질문은 이 디지털 헬스가 기존의 클리니컬 메디슨보다 얼마만큼 더 인류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증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의 문제, 이 부분들을 의료정보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해결하는 게 의료정보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헬스케어 코스트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 부담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늙어가고 있고, 근데 뭐죠? 인구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가고 있죠. 접근성의 문제,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환자보다는 프로바이더 중심이다. 그 다음에 퀄리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겠느냐, 디지 버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프리벤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문제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바이더 센터드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 환자 중심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면, 지금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보험회사,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뭐 서전, 여러 가지 단계의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의사들은 어떻게 되냐? 의사들은 환자가 의사가 중심이 돼서 여러 서비스를 묻는 그런 개념인데, 실제 보니까 모든 서비스의 중심은 환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가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의료정보기술, 의생명정박 이런 부분도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환자 중심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Nothing about me without me.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 없이 이야기한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상은 환자들인데 환자는 빠져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환자의 참여라든지 환자한테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니까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환자 측면 진료 결과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게 Patient Reported Outcome, Patient Centered Outcome, Patient Experienced Outcome. 최근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환자가 보고한 사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 안전 사건을 이야기해요. 병원에서 경험한 환자 안전 사건. 이것들을 매주하겠다 하는 이야기들도 실제 하고 있고 OECD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를 참여해서 이렇게 좀 진료를 해봤더니 진료 결과와 환자 만족도가 좀 향상이 되더라.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가 있다는 거지 모든 부분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보고들의 전달 비용도 좀 감소를 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을 제공하고 치료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또 맺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환자들이 치료에 대해서 적응이 또 순응도가 좀 높아져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이 좀 가능해요. 왜? 가치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장점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중심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사들은 EMR이나 이런 도구를 갖고 있잖아요. 환자들은 뭐가 있어요? 환자들한테 그전에 도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전에 그래서 어떻게 돼? 인터넷, 헬스 2.0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헬스 2.0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으면은 환자 중심적인 서비스라고 하는 말 자체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기존의 인터넷에서 지금은 모바일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도 쓰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패션 포털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죠. 홈페이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개인 건강 기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환자 중심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도구가 제대로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 제대로 되기 위한 어떤 연구가 같이 필요한 거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술적인 요인만 있으면 가능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헬스 같은 경우는 의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의사들이 병원에서 일할 때 한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는 거 아니죠? 맨날 돌아다닙니다. 그거는 뭐 응급학과 의사든 외과 의사든 내과 의사든 병동에 갔다가 외래에 갔다가 검사실 갔다가 수술방 갔다가 다 합니다. 근데 돌아다닐 때 도구가 없어요. 그죠? 환자 정보를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근데 모바일에서 모바일 EMR이나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 그 사람 돌아다니면서도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전에는 삐삐 같은 거 있으면 삐삐로 연락을 받고 근처에 있는 전화기 가서 또 전화를 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근데 그렇지만 자기는 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PC 움직이다가 근처에 있는 PC 쓸 수 있는 데 있으면 가서 들어가서 쓰죠. 접근성 떨어지잖아요. 근데 모바일 테크놀로지에서 모바일 EMR로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이게 생긴 거고, 환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환자도 자기 침상에 있으면 자기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베드사이드에 이러한 도구들이 있으면 실제로 서비스를 자기가 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환자가 또 최근에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자기를 치료했던 병원하고 의사소통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퇴원해서도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그죠? 실제 앉아서 PC 켜고 그런 것보다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훨씬 장점이 많다. 접근성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준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의사들도 회진할 때 환자 정보를 볼 방법이 없잖아요. 차트도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노트북 들고 한 10사람 돌면 10사람의 노트북 하나에 다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헬스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잘 디자인하느냐가 실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의료정보 기술과 생명정보학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좀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있는 헬스케어의 어떤 문제들, 난제들 이런 부분들을 의료정보 기술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퀄리티, 의료 질의 개념입니다. 2000년 이제 미국 뭐죠? IOM, Institute of Medicine, 우리나라에 의한 의학관리원 이런 데서 퀄리티의 어떤 갭을 좀 줄여보자 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보고서 이전에 어떤 보고서 나왔냐면 To err is human이라고, 인간은 누구나 뭐 실수할 수 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메디컬 에러로 매년 44,000명에서 98,000명 정도가 미국에서 사망을 한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보고서가 등장을 하고, 여기서는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아웃컴과 관련돼서 질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6가지 측면에서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자 안전이라든지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을 향상시키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의료정보 기술이다. 의생명 정보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거 중심의 안전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어떤 기반 중에 하나가 의료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헬스 IT가 헬스케어 퀄리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래서 2004년 뭐 NEJM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IT가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느냐. 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 왜냐하면 기존에 미국 조인트 커미션이나 이런 데서 메디컬 에러와 관련된 센티넬 이벤트, 적신의식 사건이라는 걸 뒤져보니까 그것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근본 원인이 커뮤니케이션 에러였어요. 이 부분을 IT가 좀 도와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식을 빨리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핵심적인 정보를 모아서 바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의사결정도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야말로 IT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전자암흑기로 OCS, CDSS, 바코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자암흑기 같은 경우는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주고 입력 오류를 방지하고 인수인계 노트를 통해서 정보가 누락되는 걸 또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 부작용을 감시해주고 위험검사 결과 보고 크리티컬 밸류 리포트, 임상진료 지침을 전산화해서 적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바코드라든지 POCT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환자 앞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환자 확인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의료정보 기술이 나왔을 때 이 정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성격을 보고 이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헬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아닌 기존의 다른 서비스를 했을 때 이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모바일 테크놀로지는 그야말로 큰 장점이 있어요. 그죠? 접근성이라든지 연결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PC라든지 다른 부분이 과연 이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했느냐? 못했죠. 그 기술의 특성상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당연히 바코드라든지 POCT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어떤 헬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그야말로 정보의 어떤 재난 수준이에요. 여기 쓰나미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요. 끔찍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미국 NLM에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봤었어요. 클리니컬 날리지 베이스 아티클을 봤죠. 그때 NLM에서 매주 한 8,000개의 새로운 아티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40%를 차지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8,000개일 거냐? 훨씬 많겠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 일반 내과 의사가 예, 지금 현재 수준의 임상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 하루에 20개 아티클을 365일 동안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더 이상 20개, 하루에 20개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의 홍수가 아니죠. 정보의 쓰나미?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분야에서 커런트한 클리니컬 날리지를 가질 수 있을 거냐. 그야말로 이건 IT 기술밖에 없다. 예, 이 무지무지한 데이터를 내가 정제를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자기가 똑똑해서 예, 그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 실제로 미국에서 한번 논문이 나오는 걸 또 한번 봤어요. 처음에 오리지널 리서치가 이게 쭉 돼가지고 예, 한 100% 정도의 오리지널 리서치가 되면은 쭉 해서 나중에 임플멘테이션 되는 게 한 14% 남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14% 정도 남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예, 17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어생명정보학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지식을 좀 더 잘 관리를 하자. 예. 예, 그리고 리서치를 프랙티스로 가기 위해서 생명정보학의 도움을 받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상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응급실에서 의식 없는 환자에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몰라서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돼요. 그죠? 제가 저 같은 경우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환자가 이제 의무기록을 또 온다고 이만큼 때 왔어요. 예, 저 볼 시간 없거든요. 예. 그렇죠? 정보에 대한 접근성? 당연하죠. 예. 예, 거기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의사결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바이어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주위 환경 때문에 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바이어스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예. 이전에 한번 봤을 때 진단 오류와 관련돼서 관련된 어떤 바이어스들 이런 것 보니까 한 30개 정도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한 54개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이 바이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바이어스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바이어스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생명 정보학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빅데이터 헬스케어,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뭐죠? 빅데이터 이야기할 때 이게 빅데이터를 잘 하면 돈이 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헬스케어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것이 건강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지금의 기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것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환자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는데, 그죠? 뭔가 프리딕션 하는데, 이런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질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얼리 센스라고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이 얼리 센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회사에서 만든 건데, 환자의 침상 밑에 패드 같은 걸 댑니다. 이 패드가 환자의 어떤 체온이라든지 호흡수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트레이트 이런 걸 감지를 하는 거죠. 센시티비티라든지 스페시티가 굉장히 높아서 이걸 한번 적용을 했더니 뭐냐면 ICU에서 영습 스테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모탈리티도 줄어들더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ICU에서 얼러트가 얼마만큼 뜨느냐 하는 걸 봤는데 100시간 동안 한 1.2개 정도 뜨더라. 기존 연구와는 확 차이가 나는 어떤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되느냐? 돈은 보니까 아주 컨저버티브하게 봤을 때 한 1년 이내에 돈이 돌아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좀 안 맞고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정보 기술, 그 다음에 뭐 IoT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기계를 도입해서 효과를 봤다 하는 이야기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얼리 센스를 인수를 했는지, 뭐 돈을 더 투자를 했는지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슬립 센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수면을 분석하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쓰는 거고,
예, 삼성에서 만든 거는 예, 일상생활에서 뭐 활용해 보겠다 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이런 게 뭐 침대만 놓을 거냐? 그게 아니죠. 팔찌, 그죠? 예, 붙이고 다니는 거 이쪽에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이걸 그냥 왜 쓰느냐? 예, 활용 목적이 다 있는 거죠. 병원에 쓸 수도 있고 예,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헬스 IT를 이제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게 의사들이 문제를 잘 해결을 못 하는 거야. 해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까 메디넷 이야기 했잖아요. 예, 임상 현장에 적용했더니 도저히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요, 또. 예.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임상 의사들이나 임상 현장에 있는 분들은 예, 진료를 할 때 한 사람만 진료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할 때 한 사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야말로 패러럴하게 생각하죠. 패러럴하게 진료를 합니다. 예.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되죠? 예. 단계씩 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컴퓨터는 자기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의사들이나 임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하고는 또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이제 파괴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병원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려는 생각 없이 기술만 도입하면은 그 기술이 성공하기 어려운 문제도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실제 데이터를 열심히 입력하는 사람들은, 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혜택은 또 데이터의 입력을 받고 그걸 분석하는 사람한테 또 돌아가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센티브도 어긋날 수 있죠. 처음에 해보니까 의사나 간호사의 정보학 교육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보다 해외 사례가 더 이제 극심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컴퓨터라이즈 프로바이더 오더 엔트리, OCS 시스템을 이제 한번 적용을 했더니, 상용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했더니, 새로운 22가지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더라. 이런 보고가 있었고, 이게 15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PICU인데 PICU에서 모탈리티가 3배가 증가한 거예요. 예. 그 원인을 잘 몰라요. 근데 분석해보니까 자기들은 예, 오더 엔트리에 문제가 있다. 예.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예. 이게 코릴레이션이 확실하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도입 이후에 모탈리티가 3배 증가했다. 예. 그런 이야기들. 예. 예, 그리고 환자들이 예, 헬스 IT로부터 일정 정도 위해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아야트로제네시스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헬스 IT related error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당연히 헬스 IT도 환자한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예, 해를 줄 수 있는 거야. 예,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헬스 IT를 예, 적용해야지 환자 안전이 향상된다든지 의료질이 높아질 수 있다 했는데. 예, 그 이야기들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예, 최근에 이제 페핑거 에러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삼성증권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 예, 이건 그야말로 사람이 잘못했다는 뜻으로 페핑거 에러 같은데, 예, 손가락이 너무 커가지고, 예, 자판을 잘못 누르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판이 커야지. 예? 그래서 페핑거 에러란 말 자체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개념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예. 단추 하나 잘못 누르면 예, 끝장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에고노믹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사용자가 보고 만지고 듣는 시스템의 모든 측면이고 우리에는 컴퓨터 화면, 마우스, 프린터 예,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EMR OCS 하면 보니까 환자 이름이나 등록 번호가 부분적으로 보여요. 당연히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처방 용량 일부만 보여. 예,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뭔가 뒤에 예, 코멘트를 달았는데 코멘트가 안 보여.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자 목록 위아래 여백이 너무 좁아가지고 마우스 클릭할 때 아래 위로 눌러집니다. 환자 확인은 그 전까지 다 했는데 들어가니까 엉뚱한 환자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은 화면에 어떤 경우는 예, 특히 간호사들이 쓰는 화면에 보면은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예, 근데 그걸 요구를 하세요.
예. 근데 실제로 정보가 많으면 더 피곤해진다.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피곤해진다. 그 다음에 관련 있는 데이터를 흩어놓는 거예요. 저장은 이쪽에 있고, 그 다음 취소는 저쪽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조인트 커미션에서, 헬스 IT 관련된 센티넬 이벤트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게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이걸 봤더니,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었던 게 한 33%, 워크플로우하고 커뮤니케이션 문제 24% 정도.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더라. 그러니까 헬스 IT에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한 헬스 IT를 써야겠죠. 그죠? 그럼 안전한 헬스 IT는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이 또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빅데이터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그야말로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이 아닌데 데이터를 모아요. 이 모아서 또 서비스를 하잖아요. 보건의료 기관이 아닌데 데이터를 모아서 서비스를 한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럼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겠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병원 밖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걸 병원 정보 시스템에 둬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메디컬 레코드의 어떤 오너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거죠. 이게 병원이나 환자냐? 뭐 이런 이야기. 사용도 마찬가지죠. 이게 메디컬 프랙티스냐 아니냐. 접근성, 그 다음, 이게 액세스 컨트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익명화, 비식별화. 완전히 식별자를 지워버리니까 나중에 다시 쓸 수가 없어. 데이터를 모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모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문이라든지 페이스, 아이디 이런 걸 쓰다 보니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요즘 삼성폰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제네틱 프라이버시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레벨에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하고 인터페이스하는 플랫폼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지노믹 데이터. 그 다음에 환자가 생성한 데이터들 만들었는데 외래 진료에서 보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죠? 진료 시간이 확 늘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냐? 믿을 만한 데이터냐? 이런 것도 의문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효과성, 이런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모바일 관련된 헬스 프라이버시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국제적인 스탠다드는 없습니다. 유럽에서 GDPR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럽에서 하는 이야기고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되는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스탠다드는 없어요.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리ኳ이어먼트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는 장벽이 결국 다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AI 굉장히 많은 스텝이 필요한데 그럼 데이터는 누가 엔트리 할 거냐? 데이터 자동으로 엔트리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런 문제. 굉장히 여기 각각에 있는 것들이 다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은 의사들, 헬스케어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특히 연구와 관련돼서는 인포메틱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또 많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성 문제, 이런 부분에도 당연히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임상 의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의사들은 일단
의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정보학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또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문제를 이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왜 반드시 병원이야만 하느냐? 예, 충분히 다른 영역으로 퍼질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인포메틱스하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세부 인증이 제도를 예방학 학회, 그 다음에 병력학회하고 해가지고 세부 인증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첫 세부 인증이가 한 455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결국 2018년 12월에 1868명이 이제 미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학 인증이 제도가 2014년부터 있어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세부 전문의를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닥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들 미래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사람 생명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아무리 이쪽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여기에 사람이 사라지진 않고 기존에 있는 인력이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게 제 전망이고요. 간단한 전망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열어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가 뭐냐? 여기서 메디스의 관점, 인포메틱스 관점이 있다. 역할, 문제, 이 부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곳에서 제 첫 시간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시간은 맞춘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좀 쉬었다가 10시에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